보세요. 때철자, 철중지읒. 예? 조금 전에 우리 여운 선생 들어오기 전에 하던 얘기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맹자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죠. 그러면은 맹자는 공자를 공자답게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티즘이라고 하는 예술을 예술답게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12제자 중에서. 여기 크리스찬 없는 게 베드로? 그야말로 베드로죠. 그러듯이 이 공자의 육아 철학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공자를 완전하게 만든 아성이라고 해서 버그마자를 써가지고, 공자는 성인이라고 하죠. 근데 버그마자를 써갖고 성인성자를 하면 아성이에요. 성인의 버금간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공자는 성인이요, 맹자는 아성이라고 칭을 하는 건데, 맹자를 아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인이라고 하는 육아 철학의 가장 최후에 남는 한 글자를 완성시키는 데에는 오르르자, 예? 마땅할 의자, 그 의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맹자의 바로 핵심이에요. 이게 인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운전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이 인을 에워싸고 있어야만이 인이 인다운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맹자라고 하는 텍스트 안에 완전히 묻던 것을 집어넣은 것이 맹자라고 하는 텍스트예요. 그것을 네 글자로 얘기했을 때 때시자, 가운데 중자, 갈치자, 마땅할 의자, 오르르자, 시중지의라는 말로 맹자 텍스트를 네 글자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맹자 텍스트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텍스트예요. 사실은 육아철학 경전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서 그 맹자를 읽으면은 육아경전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서양 철학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출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철학적 내용까지도 다 맹자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지금 뭐 서양 철학의 그 계보가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뭐 정신이 어지럽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죠. 프랑스어니까 그러는지 내가 외국어에 참 깜깜한 사람이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차연, 차이, 타이밍 이런 것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서양 철학적 관점을 사실은 맹자 것을 다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맹자의 내용이 서양 철학의 전반적인 현대의 철학 내용을 싹 가지고 있어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기까지만 내가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시중지의라고 하는 석 장짜리를 끝허리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지금 PPT 파일로 나눠진, 지난 시간에 나눠진 이 인쇄물 있죠? 네. 이것을 꺼내세요. 오늘 공부는 이 텍스트예요, 이게. 여기에 사진 하나가 있는데 이 이미지 사진이 독립기념관, 안중근 기념관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왜 이 사진을 놓았을까? 이 사진을 잘 살펴보면은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까?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야말로 어떤 결의에 차 있는 그런 아주 장부다운 그야말로 모습으로 딱하니 정좌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뒷 배경에 보면은 머리 있는 부분에 동그랗게 보이는 건 뭐예요? 태극. 태극. 이게 서양적으로는 뭐라고 해요? 아우라죠. 예. 예? 한자로 얘기하면 광배죠. 예? 부처님이 있는데 그 뒤에 광배, 네, 빛광자, 예? 광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냥 일반인들에게 뒤에가 이렇게 아우라라고 하는 건 어떤 광채라고 하는 의미일 테니까 뇌내야 광배라고 하는 말하고 아우라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나 이 성인들의 뒤에는 동그랗게 뒤에 있죠. 예? 예. 그것이 왜 동서양이 같은가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내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안중근 의사는 그것을 태극기의 음양으로 나눠져 있는 태극기의 태극 모양을 뒤로 딱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고 오른쪽 좌상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대자, 큰 한자, 그 다음에 홀로독자, 설립자, 대한독립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딱하니 새겨져 있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의 안중근의 그 결연한 의지가 이 그림 안에 이 네 글자 안에 말입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더 보태고 뺄 것도 없어요. 대한독립하고 태극기하고 이 네 가지를 빼면은 안중근을 이만큼도 말하지 않았어도 다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이미지가 안중근 의사가 앉아있는 뒷배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태극기는 뭐예요? 태극. 음양. 그렇죠. 예. 즉 다시 말해서 한자 문명이 발견한 소위 음양사상을 가장 어떤 그 심벌의 형태를 갖춰가지고 조형화시킨 것이 태극문양이죠. 그 태극문양을 우리나라 국기로 삼은 것이죠. 예? 예. 이거 뭐 엉뚱한 얘기가 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은 국기가 뭐예요? 별. 빨간 바탕이죠, 걔네들은. 예. 예? 빨간 바탕에 다섯 글자 별자자 오성. 오성홍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네.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은 그 공산주의의 그 어떤 그 심벌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옮겨놓을 수 있는 뭐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성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조기 별 50개. 미국 국기 성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북아메리카에 미국의 영토를 딱하니 지도에다가 50개 줄을 탁하니 해놓고 오른쪽 상단에다가는 별을 50개 줄을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별 50개가 반짝거리고 있죠. 성조기가 네. 그게 미국의 국기죠. 네. 근데 이 내가 짱깨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러더라도 이건 뭐 용서하고 말고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원래 고상한 강의를 못해요. 지 생긴 대로 논다는 말 있잖아요. 바로 나는 내 생긴 대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억이 되는지 16억이 되는지 모르는 저기 중국에 아마 의식이 소위 하면 지네들이 자랑하는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중국의 그
그 중화 가운데 중자에다가 화할 하자, 꽃하자, 빛날 하자예요. 이게 문화적으로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는 뜻을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명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쓰는 거예요.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가장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존심을 나타내 주려면은 그 나라의 국가를 상징하는 심벌, 즉 다시 말해서 국기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들어가야잖아요. 예. 근데 걔네들은 그런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15억, 16억이 있어도 문화적으로 아주 저질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컨닝부를 한 거죠, 한마디로. 미국이 북아메리카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게 지도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50개 주로 별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성조기를 만들었어. 그것을 보니까 너네만 땅덩어리가 크냐? 우리도 땅덩어리가 크다. 그렇잖아요. 중국 대륙이 얼마나 넓어요. 예? 존심도 없는 놈들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네는 그때 당시에 2억분이 안 되는데 우리는 10억도 넘는다. 그래가지고 땅덩어리를 똑같이 그려놓고 우리는 50개 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5개 주로 나누겠다. 그래갖고 중국은 5개 주죠. 예. 이게 미국이 10분의 1로 줄여놓은 거예요. 5개 주로 줄여놓은 것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별 5개를 탁 집어넣고 심벌로 하나 가운데 왕별을 하나 탁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오성홍 홍기라고 해가지고 미국을 나타내는, 아니 저 중국을 나타내는 심벌로 국기를 삼은 거예요. 그게 존심일까요? 그게 문화민족이라고 하는 지구상에 가장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자긍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심벌이 될까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 참 대단하다. 안중근 의사가 앉아있는 우리 태극기는 뭐예요? 여기에 지금 건군 감리만 없어요. 소위 얘기하면은 태극은 있죠. 그러니까 한점명이 통괄적으로 얘기하고자 하고 있는 우주적 어떤 질서를 도형화시킨 것이 태극사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 좀 더 줄여서 얘기하면 음양사상인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건군감리, 화수지풍, 사대라고 하는 것을 딱하니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국기를 삼았죠? 예.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심벌을 만들 때나 우리나라 국기를 만들 때나 일본이 소위 얘기하면은 그 빨간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은 거 이런 것들이 아시아에서는 없었어요. 서양이 있었지. 서양이 그것을 국기를 만든 것도 어떻게 국기를 왜 만드는지 아세요? 대항해를 하다가 보면은 배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뭘 알려야 돼요. 그래서 마스트 맨 위에다가 항상 그 배가 상징하고 있는 길을 꽂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 작은 어촌에 가가지고 어선 하나 작아도 그거 항구를 떠나서 막 달려나가는 거 보면은 기가 꽂혀 있습니까? 안 꽂혀 있습니까? 작은 배들도 다 기가 꽂혀 있죠. 그러듯이 국가에서 어떤 항해를 하는 큰 배에는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흉내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국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이 아시아의 국가들이 국기를 제일로 만드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아시아에서는. 왜? 서양 문물을 가장 빨리 받아들였으니까. 아, 우리도 만들어야겠구나. 예? 그래갖고 걔네들의 존심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우길승천기라고 하는 길을 만들어. 태양이 뜨는 태양의 근본이 지구에 떠오르고 있는 그런
붉은 태양을 상징하는 무길승천기를 만든다. 나는 일본의 그 깃발은 말입니다. 참 그 의지가 그 깃발 안에 딱 숨어 있다고 봐요. 하얀 바탕에다가 그냥 동그랗게 갖고 붉은 태양 하나를 상징하는 우길승천기를 탁 흔히 만들어 집어넣고 존심을 세웠어요. 조금 전에 내가 중국은 얘기했으니까 덧붙일 거 없죠? 예? 우리는 해그 밀사한테 우리나라에서 파견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될 판입니다. 갑작스럽게 국기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만든 것이 태극기예요. 근데 원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그것을 사용을 했어요? 예? 중국의 식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태극기예요. 중국의 가장 문화적으로 식자들이 중국에 14억 인구니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식자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태극기가, 이게 남조선의 심벌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우연찮게 그것이 우리의 차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중국이 지금 동북공정으로 해가지고 다 여기도 내 땅, 티벳도 내 땅, 저 남만도 내 땅, 다 지네 땅이라고 하는데 이거 태극기 하나 못 뺏어가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먼저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강탈해 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돌애돌 하는 거예요. 중국이 진짜 측정해서. 여원 선생, 내 말에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박수도 한번 치시고 그것도 괜찮아. 내가 박수 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이 대한 독립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설명을 더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까지를 내가 얘기를 할게요. 예? 네. 자, 앞에 있는 차를 또 마시고 제 얘기에 너무 집중만 해가지고도 될 일이 아니에요. 듣고 싶은 얘기는 일로 돌아가지고 못 나가게 막아놓으세요. 이건 사람의 정면도라고 하는 얘기. 여원 선생이 들으셨죠? 네. 여원 선생이 들었으면 다 아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 대자가 본 뜻이에요. 이게 저 뒤에 이렇게 보세요. 설문해자에 대하여 있죠. 끝에 두 번째 페이지. 네. 자, 설문해자에 대하여를 우리 혜원 선생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 못 읽을 것 같은데요? 아, 괜찮아요. 안 돼요. 아니, 읽을 수 있는 데까지만 읽어. 그냥 괜찮아요. 한줄 잘 모르는데. 아이,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아, 네, 채워주세요. 자, 설문해자는 인류 문명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사전이다. 후안의 허신이 편찬한 것으로 당시에 사용된 9353자를 540부수 육서 분류 방법으로 정리한 책이다. 당시 통용된 문자의 본어와 곤띠. 몰래띠.
본어와 인신어 당시에 통용된 문자의 본어와 인신의 중요한 변화 과정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문자 속에 담겨있는 동북아시아 문명 전반의 문학, 역사, 철학을 대관할 수 있는 인문학의 공부서이다. 잘 읽었죠? 네. 전 반에. 이건 혜원 선생님이 읽은 거하고 진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공부할 양이 있는데 이게 본 뜻이라는 뜻이고 인신은 변화된 뜻이라는 뜻이. 본어와 인신어. 이것은 앞으로 이제 이 문자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함에 있어서 전문 용어예요. 본 뜻을 뭐라고 한다고요? 한자의 소리값으로는 본어. 이 글자가 뜨뜻자잖아요. 예? 아까 맹자 얘기하면서 이 의자 얘기했었죠? 네. 이게 오르르라고 그랬죠? 네. 뜨뜻자하고 오르르자하고 소리값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나요. 한자는 참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소리값이 같으면 뜻이 같은 것이요 몇 퍼센트나 되는 건군요. 거의 90% 돼요. 거의 몇 프로? 90%. 90% 뜻이 같다. 소리값이 같으면은 거의 정확하게 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자는 8만자인지 6만자인지 전체의 숫자조차도 몇 글자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체 숫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퍼센트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대충 얘기해도 돼요, 송원 선생. 알았어요? 그러나 학자들이 보니까는 85% 이상이 형성자더라. 즉 다시 말해서 소리값이 같으면은 뜻이 같다고 하는 결론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한자는 뜻글자로 출발을 했지만, 즉 다시 말해서 상형문자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 쓰고 있는 한자들은 거의 소리값이 같으면 뜻이 같다고 하는 그 법칙이 밝혀진 거예요. 그런 법칙이 있고 한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난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철학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에서 연역적 방법 또는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죠. 어떤 법칙이 먼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자는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6만자, 8만자가 네. 필요에 의해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안 쓰는 글자들은 보편 속에 저장만 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글자가 너무 많이 저장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필요 없는 글자가 6만자인지 8만자인지도 모르게 불어난 것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한자 문명의 딜레마예요. 그게 무식하게 불어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불어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자, 그래서 바로 한자는 태어날 때 그러한 자기 본디 태생에 바로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떠들고 있는 우째 이 대박걸쟁이를 소개를 하자면은 본관은 전주
전주 최가의 예? 의관은 김해 김씨의 두 분이 만나서 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놨다고 하는 본디 뜻을 내가 족보에 다 실어놓고 나는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주 출시 족보 살펴보면 내 이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아비는 관양이, 본관이, 전주 최가. 그 어미는 김해 김씨. 확실하잖아요. 예. 그것을 본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 글자들에 대한 족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다시 가봅시다. 이게 대한민국 할 때 대자잖아요. 네. 근데 이 글자를 다 사람들이 근데 큰 대자로만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내가 숫자 1 써놓고 여기 2 써놨죠. 네. 큰 대자는 사람의 정면도이기 때문에 원래 태어날 때의 뜻이 뭐이라? 사람 대자였다. 근데 크다고 하는 뜻으로 인신되졌다. 본은은 사람 대자인데 큰 대자라고 하는 크다고 하는 뜻으로 그 뜻이 변화되어졌다. 그래서 이 큰 대자는 사람 대자이기도 하고 큰 대자이기도 한데 얼마나 바쁘면은 사람들이 옛날 훈장들이 큰 대자로는 가르쳐 줬는데 그게 원래 태어날 때 사람 대자라고 하는 것을 안 가르쳐 줬어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게. 빨리 과거 시험에 나오는 사수상경 경전을 달달달달 외워갖고 시험을 잘 봐가지고 과거에 급제하기 위한 공부들만 시키니라고 이런 문자학적 그 글자의 원래 본디 뜻들을 안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절만 아는 것이죠. 사람 대자라고 하는 뜻은 모르고 크다고 하는 뜻만 알았으니까. 여기 지금 내가 이 보느라고 하는 말과 이게 당기린자죠? 펼신자죠? 당겨서 펴다 이런 뜻이에요. 당겨서 편 뜻이다. 지금 여원 선생이 까막까막하고 있는 이유를 내가 알려줄까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는 왜 뜨드자를 써놨는데 여기는 왜 오르자를 써놨느냐? 이거 아까 설명했죠? 소리값이 같아요? 틀려요? 뜻도 같아요. 아까 8만자인지 6만자인지도 모르게 많이 그렇게 부르놨는데 바로 그렇게 많은 한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뜨드자로 써놨는데 여기는 내가 오르자로 써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뜻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맞는 거고 이렇게 써도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이 쓰는 의자는 원래 뜨드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문자 학자들은 이제 이게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보는 인신을 할 때 여기 뜨드자로 통일을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애들 가르치다가 보면 그런 놈 있잖아요. 걔네들이 보면 엉뚱하다고 하죠. 예. 뚱감자 같은 놈 있단 말입니다. 예? 뚱감자가 뭐입니까? 뚱딴지. 그렇죠. 뚱감자가 뚱딴지의 원래 본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리선생은 아니까 뚱딴지의 어원은 뭐라? 여원선생? 엉뚱한데 감자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뚱딴지라는 말은 그게 돼지 감자의 일종이죠. 얘네들은 얼마나 이게 번식을 잘하는지 말이에요. 열매로도 번식이 되지만 뿌리로도 번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씨를 심었는데도 말입니다. 저기다가는 안 심었는데도 어먼 땡뚱한 데 가서 감자가 주렁주렁 달려갖고 나와요. 그게 돼지 감자 뚱딴지예요. 뚱감자예요. 고구마도 그런 거예요.
고구마는 안 그래요. 고구마는 식생이 원래 뿌리가 내려간 데에서만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요. 고구마도 주렁주렁 내리지. 걔네들은 근데 다 이어져 있다 이 말이죠. 얘는 안 이어져 있어요. 신기하세. 예, 처음부터 나와요 그냥. 맞아, 아니.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세. 그 식물학자를 다 연구했잖아요. 감자가 그 뚱딴지는 말입니다. 똥땀이 먹고 싶으면 열매가 맺잖아요. 고구마. 뿌리 열매이기 때문에 감자는 그냥 우리가 먹는 감자하고 이 돼지감자, 뚱감자하고는 이 식생은 그 방법이 번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걔네들은 감자는 왜요? 감자를 조금씩 잘라가지고 눈을 이렇게 한 조각씩 떼어내가지고 그것을 쭉 심잖아요. 예. 근데 얘는 지가 꽃을 피워갖고 열매도 맺는다니까요. 씨가 나오잖아요. 씨가 탁 튀어갖고 잘 가서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파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나는 여기다가 심지 않았는데 어머 땡뚱한 데서 파보니까 이러면 감자가 뚱딴지같이 하나씩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엉뚱한 놈들이 사실은 머리가 전 놈들 있잖아요. 창의적인 사람. 예. 선생님이 그런 놈들 이뻐해 주시라. 머리카락을 내가 뭐. 자, 그래서 여기에 의자하고 여기에 의자는 이게 뜻의자인데 이것은 오를 그러고 이건 마땅할 그래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설명하다가 오늘 하루 종일 때 이거 하다가 또 말게 되겠네. 자, 근대하고 사람대자 두 글자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죠. 예? 예. 크다고 하는 뜻으로 이것이 인신되어진 내용을 내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딱 세 가지예요. 이게 천지인이 되죠? 예. 천지인이 바로 한자 문명을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그 어떤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한자 문명의 가장 저 위에 상부에 올라가는 축약어가 될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3대 사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천지인 3대라 이 말입니다. 이 제자가 무슨 제자인지 혜원 선생님한테는 내가 설명을 해야 돼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를 제목으로 쓰려면 우선 베어내야 되죠. 나무를 베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삐친 이 한획은 나무를 일단 판자를 만들거나 기둥을 만들거나 뭔 재료로 쓰려면은 산에 있는 나무를 우선 톱이나 나스나 뭘로 우선 베어내야 되죠. 그래서 재료제자를 지금 쓸 때 나무목변에 이 재료제자가 여기에 나무를 베어내다고 하는 글자가 본디 있는데 이건 불운한 글자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베어냈다 하는 그 글자가 재료제자의 본디 글자예요. 나무를 뱄다는 것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재료제자가 또 만들어졌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물을 하나를 캤어요.
근데 한쪽이 썩었어요, 여운 선생. 그러면 썩은 부분을 잘라내야겠죠. 그래야지 운전한 놈이 나쁘죠. 그것은 무에 관한 얘기고, 식물의 어떤 결과물로 열매를 먹는 데에도 그 열매가 재료가 되려면은, 무는 반찬을 만드는 재료죠. 나무는 뭐예요? 이런 가구랄지 책상이랄지 심지어는 이쑤시개랄지 성냥골이랄지 이런 것을 만드는 재료는 나무죠. 재료 중에서 가장 원천적으로 빨리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재료가 식물의 뿌리가 됐든 나무가 됐든 먼저 베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공감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재료제자에 여기에 이렇게 된 것은 칼로 베어내다 이런 뜻의 재료제자가 원래 태어났어요. 지금 생겼다 이 말입니다. 생겨났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료라고 하는 말에 가장 대표되는 글자로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나무를 베는 것 같이 재료의 근원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글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겠죠, 덕천 선생. 네. 그래서 나무 목자를 합쳤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그래갖고 재료제자가 또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이 문짝을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전문 용어를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자, 후기자, 이건 앞전자고 이것은 뒤후자죠. 전후, 좌우 할 때 앞전, 뒤후, 그래서 전후라고 하는 한자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재료자가 먼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일어날 기자에다 글자 잡자니까. 전기자라는 말은 먼저 만들어졌다. 왜요? 한글하고 달라서 알파벳하고 달라서 한자는 필요에 의해서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진 글자가 있고 나중에 만들어진 글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태생이 생일날이 다르다는 얘기죠. 생일이 빠르고 느리고 그리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근데 생일이 빠르고 느리고 하다고 하는 것은 같은 계통에 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대립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이 만들어질 때 그런 얘기가 많이 생기죠. 왼쪽이 있는데 오른쪽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을 설명해야 되고, 위를 설명하려면 아래를 대측점에 있는 아래를 얘기해야 되고, 보니까 가운데도 이 얘기를 해야겠네? 그럼 상중하가 나와버리잖아요. 상중하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아래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자가 생겨난 것이고, 이거 상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도 있네? 그 인식하에 만들어진 것이 가운데 중자겠죠. 상중하. 이것은 누가 설명을 안 해도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과학적 근거죠, 그게. 어디 문서에 써지지 않았지만 인문적 내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순서에 의해서 글자가 태어났더라. 그것을 먼저 일어난 글자, 앞전자, 일어날 기자, 글자 잡자, 전기자, 후기자 이렇게 언어 문자학자들은 표현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그럼 선생님 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초성 이렇게 뭐지 자음 모음이 있고 네.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 알파벳이 쭉 있고 그거를 조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문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이 뭐 그런 게 있어서 같이 조합을 하는 건지. 처음에는요. 네. 이거 이제 굉장히 이제 언어학에서 네. 중요한 우리 저 벽돌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네요, 사실은. 근데 내가 벽돌 선생님 말을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네. 그것에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인 내가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난도가 깊은 질문이셔요, 이게. 그거 나중에 내가 설명할게요. 네. 네? 오늘은 조또맣게. 내가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사람을 정면에서 바라본 사람 대자인데 크다고 하는 뜻으로 인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콱 심어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자 문명을 탁 이렇게 보니까 천지인 그것이 내가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수학적 용어로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단어로 내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는 무엇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것이고 무엇이 더 갖다가 들러붙어도 안 되는 최소 공약적인 것이죠. 예? 거기다가 충분까지도 집어넣었잖아요. 수학은 뭐예요? 과학이잖아요. 예? 바로 하늘과 땅. 하늘은 천의 관점이 시간의 관점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관점이고 공간은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어떤 그 시간과 공간과 그 두 가지가 절대적 충분 조건으로 존재하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의 삼라만상에 존재를 하죠. 예? 그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절대 그 충분 필요 조건 하에 60억 인구가 있어야 아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한.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게 존재할까요? 이게 절대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철학을 깊게 하면 안 돼. 하늘과 땅과 절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가장 기본에서 기본을 이루는 핵심 중에 하나의 개념인데 그 두 가지가 있고 내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로 60억 분의 1 내가 가장 위대한 나예요. 깨원 선생. 네. 너는 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각각. 네. 그래서 불가에 깨치면은 뭐라고요? 부처라고 그랬죠? 네. 그 깨치면 부처다고 하는 말이 다른 말 하나도 아니에요. 내가 그런 존재다고 하는 것을 깨치는 것을 바로 부처는 강조했던 거예요. 부처가 깨달은 것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보다 더 쉬운 말이 있어요? 그것이 불가에서 얘기하는 말로 하자면은 아무것도 물들지 않은 상태의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본래 면목. 물들지 않은 상태.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처음 샤카머니가 한 말이니까. 근데 샤카머니가 그걸 처음 말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는 없어요. 보니까. 최소한 내가 보니까는
불자들은, 불가의 학자들은 다 샤카무니가 처음 했다고 말을 지금도 하고 있고, 불가의 모든 경전을 보면은 샤카무니가 처음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노생쾌해요. 있었어요. 모를 따름이지. 천지인이라고 하는 절대 필요 충분 조건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천지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적 이런 근거가 바로 크다고 하는 뜻을 낳은 거예요. 내가 크다고 하는 뜻을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했어요. 왜 사람 대자가 큰 대자로 뜻이 변했는가?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요 설명이 안 돼요. 온 세상에. 그것이 바로 한자 문명에서 모든 육아철학적 내용, 도가철학적 내용들이 집대성한 결과들이에요. 그게 불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한자 문명이 가지고 집대성한 그런 육아철학적 한자 문명적 그런 핵심 내용들을 온전하게 한자라고 하는 문자가 갖고 있는데, 천축국에 성자 하나가 태어나가지고 이쪽을 모르니까 내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부처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제자들이 얘기한 것이지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교주니까 한마디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크다고 하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 그래서 하늘천이라고 하는 말도,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이죠. 예? 땅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말이죠. 근데 하늘이 두 글자고 땅은 한자고 또 사람은 또 왜 두 글자인지, 이런 것에 대한 소리값으로 그 글자들의 연원을 파헤치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한자에 대한 세 가지를 알아야만이 다 아는 것인데, 그 소리값에 대한 학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의문학, 성문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같이 그 글자의 변천 과정, 전세에서부터 각 글자에서부터 쭉하니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는 글자의 형태까지 변화되어진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문자학이라고 해요. 그 문자학은 또 갈래를 또 많이 나가지고 나같이 이렇게 설문해자에 국한되어진 그런 공부를 하는 학제적 명칭은 설문해자 학이라고 하지 않고 줄여가지고 설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축소시켜가지고 써놓은 내용들이에요. 맨 끝에 페이지 보세요. 설문학이라고 나오죠? 예? 설문학이라고 나오죠? 예. 설문학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여기를 꼭 읽어보시고, 내가 지금 강화하고 있는 설문해자는 무슨 공부냐? 설문학이라고 해도 된다? 아니면 문자학이라고 해도 된다? 고증학이라고 얘기해도 된다? 실증학이라고 해도 된다? 금석학이라고 해도 된다? 실학이라고 해도 된다? 그런 범주까지를 다 포괄하는 하나의 갈래, 학제적 갈래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라고, 이런 것들을 내가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읽어봐야겠어요? 안 읽어봐야겠어요? 예? 근데 전재 선생님이 이걸 윈설해 가지고 와가지고 주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이게 지금 오늘 와서 한번 내가 읽어보라고 하든 안 하든, 집에 가서 복습을 하든 안 하든, 대부분이 보면은 사람들이 몇 번을 버리고 안 쳐다봐요. 이것을 꼭 내 수업을, 강의를 듣기 전이면 더욱 금상첨화가 좋고,
내 수업 강의를 듣고 난 후에라도 이 인쇄물들을 한 번씩 읽어봐야 하겠다. 안 해도 되겠다. 해야 된다. 아, 모범학생. 벽천 선생 한 번만 내가 이제 알아듣게 강의해야겠어. 이제. 꼭 한 번씩 내가 힘줘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왜 그러한 까닭이 있죠? 예? 지금 우째가 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까닭이 있다고요. 까닭은 말입니다. 까악하는 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퀘스천 마크잖아요. 이유, 까닭, 그야말로 우리말이잖아요, 영 선생. 네? 까닭이 무슨 말이라고요? 소리값이에요. 까마귀가 까까하고 울죠? 예? 그러잖아요. 까까하는 닭이라는 뜻이에요. 까마귀의 원래 이름이. 우리가 닭이라고 하잖아요. 닭이라고 하는 것도 딱딱딱딱딱딱딱딱 하고 다니는 닭의 울음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서 해놓은 말이에요. 근데 까닭은 딱딱딱딱 하는 암탉 장닭들의 소리가 아니라 새카만데 공중에 빙빙 돌면서 무엇이 땅에 지금 썩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있는 까마귀의 소리가 까닭이에요. 그것이 바로 까마귀의 원래 이름이에요. 까닭이. 까마귀가 왜 까닭이 됐는지는 이제 이해가 내가 더 설명 안 해도 알 수도 있지만 애들한테는 설명해 줘야 돼요. 까마귀는 썩은 죽음에 이른 그런 동물들을 먹는 습성이 있는 동물로 알려져 있죠. 뒷집에 순이네 할머니가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어요.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고. 그러면 옛날에는 조장, 천장이라고 하는 장례 방법이 있어요. 물에다 뚜우면 수장이고 불에다 태우면 화장이고 그래요. 예? 바람에 흩날리게 하면은 풍장이 되는 거고 땅속에다가 묻으면 매장이 되는 거고 그래요. 바로 옛날에 조장, 풍장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인 장례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장례 방법이었어요. 땅속에도 안 묻었어요. 원래. 그저 그냥 그 시체를 갖다가 바람이 부는 저 언덕 위에 날짐승들 그 다음에 승냥이님 막 얘네들 썩은 것 좋아하는 얘네들 와서 뜯어먹으라고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저 위에서 지금 까마귀 떼가 막 빙빙빙 돌아요. 그 천장터에 그 순인의 할머니가 오늘 죽어가지고 이 천장터에 주장터에 자식 손자들이 가지 마시오 가지 마세요 할머니 보고 싶은데 왜 가세요 하고 거기다가 버리고 갔더라. 그걸 와서 뜯어먹어요. 까마귀가. 그게 까닭이에요. 순인의 할머니가 죽었구나. 내용이 그 퀘스천 마크가 순인의 할머니가 천수를 다하고 죽었구나. 내용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네. 시체가 있는데 네. 그 시체가 태어날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떠한 시간과 공간의 과정을 겪고 왔는가 그 내용을 그대로 죽음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까닭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순인의 할머니가 천수를 다하고 간 것만 까닭이 약하고 차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아무 날 아무 시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 나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풋에 아웃풋에 절대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죽음으로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모르는 미생물 바이러스도 걔가 먹고 싸지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자, 이야기를 자꾸 내가 어렵게 하는 어떤 그 버릇이 좀 있는데 오늘 줄여서 어떻게 해야겠네요. 몇 분쯤 남았습니까? 이제 1시간 지났어요. 1시간 지났어요? 예. 그러면은 크다고 하는 말을 결론 지으면서 이 시간 강의는 마치고 5분 쉬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늘도 크고 시간의 개념, 땅이라고 하는 개념도 크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개념도 크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속성을 알고 그 뜻을 이해를 해야만이 알려지는 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어떻게 증명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시간을 가지고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을 손에 맞춰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공간화되어서 나타나죠. 지금 우째가 여기 서 있잖아요. 껍데기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겉이 있고 지금 우제의 오장육부가 내 껍데기 안에 있겠죠. 머릿속에는 뇌 작용에 의한 이제 어떤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껍데기라고 하는 이 공간이 시간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 우째는 지금 75살이나 처먹고 살았구나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이 껍데기 공간이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그 지구의 그 나이를 몇 살 먹었는가 시간을 증거하는 것은 시간뿐이 없잖아요. 이 공간이 있다고 봅시다. 이 안경집이 있다고 봅시다. 얘 시간적 관점을 확인해야 할 거잖아요. 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플라스틱이 저 땅속 어디에서부터 지금 석유라고 하는 액체로 해가지고 어디에 배에 실려서 울산의 어떤 화학공장에서 플라스틱 원료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것을 어느 공장에서 이 형태로 만들어져서 내 앞에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껍데기가. 그러면 시간이 나왔잖아요. 얘가. 가깝게는 울산의 어느 PVC 공장에서부터 온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것 이것이 풍화에 돼서 아니면 열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면은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자,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다 무슨 자가 들어가 있어요? 사이간자가 들어가 있어요. 사이. 이게 사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우리말이잖아요. 이 사이라는 말은. 그래서 사이를 축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설명의 자료가 있어요. 그 글자가 나중에 이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때 마지막 이제 완성식이라고 하는 10숫자. 예?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무형의 바로 사이사이예요. 위로 아래로 좌우로. 그 사이사이가 작게 나누어지면 나누어지는 대로 시간의 단위는 적은 것이고 시간의 단위가 적으면 적을수록 공간도 축소되어지는 것이죠. 크다고 하는 뜻이 왜 사이간자로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관점을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하는 삼간의 체제. 아까 삼수분화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삼수분화라고 하는 거. 예? 삼수분화 얘기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나요? 예. 그러면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삼재의 내용도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간이랄지 삼재랄지 삼수분할할지 이런 것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사유하는 공부의 가장 기본적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일생이 아니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이 만물이라고 하는 1, 2, 3 숫자뿐이 안 나와요. 그 1, 2, 3 세 개만 알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1, 2, 3이 뭐예요? 첫째가 시간의 개념인 하늘.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이라고 공간이라고 하는 땅의 개념.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절대 사람으로서 나. 그 세 가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 알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늘 알고 땅 알고 나 알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만세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다 하는 거네요. 그러면 삼수분화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들은 다 발견을 한 거예요. 뭐 쉽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지금 상태에서 얘기해 볼까요? 사람이 있잖아요. 3등분 해보세요. 머리, 몸통, 사지. 다리. 3등분 돼야 안 돼요? 돼요. 손 한번 펴보세요. 이게 마디가 몇 개씩이에요? 손가락 하나가. 세 개. 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손목, 팔꿈치, 팔꿈치, 어깨. 세 개. 3단계 아니에요? 예. 저기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이라고 작으니까 세 마디 아닐 것 같으죠? 가서 꼭꼭 눌러서 세어보세요. 박근혜 안 세어봤어요? 맞습니다. 내가 그 얘기하니까 어떤 아이들이 이 꼬마들이 그렇게 참 재밌는 그런 질문이 나와요. 선생님 제 새끼 손가락은 하나뿐이 없어요. 이 말이 나는 얘기지. 그럼 뭐라고 해야지? 귀여워져. 한 번 더 뽀뽀라도 해주세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